자, 이제 본격적으로 챌린저의 하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금액이 아마 3만 불 내외에서 시작을 하고, 요 정도 얘가 스캇팩이라고 하는데, 이 위에 이제 뭐 헬캣도 있고 뭐 데몬 버전도 있고 몇 가지 있는데, 요 버전들이 가격이 미국에서 5만 불 내외거든요. 5만 불 내외에 하부 쪽에 서브프레임은 알루미늄을 기대한 노사장이 너무 욕심이죠. 그렇다면 콜벳은 알루미늄이 좀 들어갔는데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, 기본적으로 콜벳은 미국을 대표하는 스포츠카기 때문에 기본 골격에 알루미늄 사용 빈도라든가 소재가 좀 좋죠. FRP 소재도 많이 들어가고. 대신에 5만 불짜리 콜벳은 얘 정도 옵션이 없어요. 다 깡통입니다. 기본 골격 값이 5만 불이고, 얘는 기본 골격 값은 3만 5천 불짜리에 15,000불에 옵션이 들어간 거죠. 3만 5천 불의 골격에서는 알루미늄을 기대할 수가 없죠. 대신에 스틸로 된 서브프레임인데,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차는요, 엔진 미션 되게 중요하죠. 사람으로 말하면 심장하고 근육이잖아요. 뼈대 되게 중요하죠. 프레임이 빈약하면은 이도저도 안 되는데, 서브프레임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현대자동차에 알버트 맥주만 형님이 오고 나서 현대자동차가 달라진 이유가, 알버트 맥주만 형님이 오시고 나서 현대자동차의 서브프레임의 설계가 바뀌었단 말이에요.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왜 맨날 노사장은 뭐 서브프레임에 엔진이 뭐 앞에 있으면 존나 까고 뭐 어쩌고, 중요하니까. 전체 이 바디 프레임이 척추뼈라든가 뭐 쇄골이라든가 엉치라든가 이런 부위를 담당을 하고, 요 서스펜션 부위가 사람으로 말하면 종아리 부분하고 발목이에요. 그러면 이 서브프레임은 뭐냐? 사람으로 치면 대퇴부 정도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이 대퇴부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대퇴부는 사람이 갖고 있는 뼈 중에 가장 센 뼈죠. 웬만해서 사람이 대퇴부는 부러지지가 않아요. 근데 만약에 대퇴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냐? 잘 붙지도 않을 뿐더러 붙어도 뛰지를 못하죠. 다시는 못 뜁니다. 대퇴부는 한번 손상이 되면 복구가 쉽지 않아요. 요즘에야 뭐 의학이 좋아져서 어쩔지 모르겠지만, 그만큼 이 서브 프레임은 차에 있어서 굉장히, 그러니까 서브 프레임이에요. 메인 프레임 다음으로 서브해주는 프레임,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자, 이 차는 알루미늄의 빈도는 없지만 굉장히 크죠. 굉장히 굵직굵직하고 크고, 크게 된 게 넓게 포진을 해서 엔진을 딱 정확하게 엔진을 잡아. 엔진의 끝단의 앞쪽까지 얘가 이렇게 휘어서 나와 있죠. 정확하게 엔진을 딱 잡아줘요. 여기서 만약에 더 좋으려면 얘가 이 어디에서 이쪽으로 나가면 더 좋은데, 나가지 않은 이유가 얘가 굉장히 강한, 엄청나게 두꺼운 인사이드 패널을 스틸로 해놨는데, 여기를 엄청나게 세게 잡아놨어요. 굉장히 세게 잡고, 그러니까 잡혀있는 포인트를 이렇게 하드 포인트라고 하는데, 굉장히 굵게 하드 포인트를 딱 체결해서 잡고 있고, 전에 제가 엔진 진동이 불필요하게 차에 들어오는 차들이, 이 엔진이 서브 프레임에 고정이 안 되고 메인 프레임에 고정이 됐을 때 차 안으로 불필요한 엔진 진동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, 얘 보시면 이 서브 프레임에 저기에 보면 딱 엔진의 마운트가 돼 있잖아요. 그리고 저기에 부싱이 있고, 부싱 위에 여기 보시면 주황색이 엔진 블럭이에요. 쇠죠. 근데 이 엔진 블럭하고 요 서브 프레임에 부싱에 연결되는 여기는 알루미늄이에요. 얘가 진동을 많이 감소시켜 주겠죠. 이쪽도 알루미늄이에요. 진동을 많이 감소시켜 주고 부싱에 연결돼서 마운트 체결이 여기 돼 있죠. 그러니까 이가 구닥다리 방법으로 만들어 놨기는 했지만, 나름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싸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지, 설계 자체는 굉장히 옛날 차 치고는 잘 돼 있는 거예요. 보기에 큼직큼직하고 구식같이 생겼지만, 이렇게 보면 나름 세밀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죠. 야, 이 정도면 쓸만하다, 굉장히 튼튼하다, 그런 느낌이 들고. 자, 너클함이 스틸로 돼 있고 굉장히 작죠. 너클함을 작게 만들고 내구성이라든가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틸을 만들었는데, 자, 여기에 이 텐션 스트럿의 암이 요 피봇이 꽂히는 자리를 BM, 벤츠, 포르쉐, 페라리는 이렇게 꽂잖아요. 대각선으로 앞에서 갈고리로 당기게끔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무시 중원디 이렇게 물어봐요, 노사장한테.
중요합니다. 보통 세팅을 쉽게 할 때 이렇게 해요. 이렇게 그냥 일자로 꽂아 놓으면 세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. 그리고 이렇게 놓으면 핸들을 돌리고 뭐하고 할 때 그냥 좀 부드러워요. 근데 이거를 이제 꺾어서 꽂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? 세팅하기도 어려운데다가 여러분들이 BMW나 포르쉐 같은 걸 타고요.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야, 차가 어떻게 이렇게 가지? 이렇게 코너를 돌 때 BMW는 엄청 차가 스포티해. 뭐 이렇게路面을 막 후배 판대 막 콧구멍 후배 파듯이 막 땅바닥을 막 쓸고 간다는 거야. 페라리 같은 거 이렇게 타보면 핸들 꺾고 이렇게 갈 때 바퀴가 진짜 거짓말 좀 못하면 아스팔트를 막 파고 바퀴가 안으로 막 들어갈라 그래요. 뭔가 이렇게 갈 때 싹 끌면서 가는 느낌. 스케이트로 우리 쫙 이렇게 끌고 가듯이 엣지 넣고 가듯이 보드나 스키 탈 때 우리 엣지 넣고 가잖아요. 코너를 가면 그런 차들이 그렇게 가. 왜? 이게 캐스터 각을 딱 줘버리면 바퀴를 딱 틀었을 때 양쪽 바퀴가 딱 틀어지면서 이 각도가 바뀌어요. 바뀌면서 노면을 한쪽이 바깥쪽 바퀴가 빵 누르면서 간단 말이에요. 누르면서 가니까 느낌이 타고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. 딱 누르니까 엔진에서 누르는 힘에다가 얘가 박차고 가는데 엔진에서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바깥쪽 바퀴가 노면을 딱 잡고 가는 느낌이 달라요. 이런 차들은 위에만 캐스터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복원을 했을 때 엔진으로 누르는 힘으로 바퀴가 이렇게 원래대로 원복하려는 힘을 더해주는 거고 아래쪽에다가 킹핀 각이나 캐스터 각을 줘버리면 코너를 딱 틀었을 때 바퀴의 형상이 딱 바뀐단 말이에요. 바뀌면서 그대로 그냥 노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지. 그렇기 때문에 BM이나 포르쉐 같은 걸 타면 요 너클암을 기하학적으로 잘 설계한 제조회사들이 이 스티어링 느낌이 되게 좋은 거예요. 이런 차들은 그냥 FM인 거죠. 근데 그래도 저번에 했던 제규어보단 낫죠. 제규어는 요 텐션 스트롯을 여기다 묶어놨잖아. 얘는 그래도 별도로 돼 있죠. 잘한 거죠. 그리고 이 차는 딱 봤을 때 트럭하고 이렇게 다찌에서 나오는 트럭하고 밴들이 많은데 SUV들하고 혼용을 하면서 쓸 수 있게 하면서 굉장히 내구성을 도모하는 싼 값에 오랜 기간 탔을 때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게끔 해놓은 거예요. 근데 이거를 여기를 알루미늄을 하든가 얘는 스틸을 쓰더라도 근데 얘도 원래 알루미늄을 써야 돼. 아니면 저 위에 어퍼함이라도 알루미늄을 해줬으면 굉장히 더 좋은 승차감이 나왔을 거예요.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워요. 아마 애프터마켓에서 저게 팔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얘는 바꾸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거예요. 강성에서. 근데 얘하고 저 어퍼함 정도는 알루미늄으로 바꿔도 될 것 같거든요. 그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차에서 이 연식 2008년부터 나왔던 이 다치 챌린저에 전자식 스티어링이 들어갔다는 게 되게 의아하네요. 보통 이런 차들은 유압식을 썼을 텐데 최근에 와서 개량했는 것 같고 어느 회사에서 공급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저렴이 버전의 전자식 스티어링 같은데 아무튼 전자식 스티어링이 달려 있어요. 달려 있고 얘를 뒤쪽에다 빼지 않고 앞쪽에다 댄 걸 보면 구조상 여기다 달 수밖에. 근데 원래 이거를 좀 더 스포츠하게 하려고 했으면 아마 뒤에다 달았겠죠. 근데 앞에다 달면 이 느낌이 약간 좀 뒤에다 다는 거랑 다르거든요. 구조상 여기다 단 것 같고 미션도 다 알루미늄 케이스로 되어 있는데 미션이 생각보다 되게 작죠. 왜냐하면 6단 수동이기 때문에 미션이 크진 않아요. 근데 여기 이 엔진이 저쪽에서 와서 여기에 이제 엔진에 플라이휠이 있고 그 다음에 클러치가 여기 어디에 있으면서 이쪽으로 동력이 가는데 제가 이 차를 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여러분들이 요새 수동차를 잘 안 타니까 잘 모르실 텐데 보통 제조사에서 이런 순정 출고되는 차들한테는 더블 매스 플라이휠이라고 해가지고 클러치가 붙는 부분이 더블로 붙게끔 돼 있어요. 그 더블로 붙게 되면 뭐가 좋냐면 부드럽죠. 변속 충격도 덜하고 대신에 비싸요. 그리고 내구성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. 근데 수동차를 타면서 너무나 울컥거리면 안 돼. 왜냐면 클러치를 다 부드럽게 뛰진 않으니까. 그래서 더블 매스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플라이휠이 붙는 게 이제 두 가지로 붙게끔, 두 판이 붙게끔 돼 있는데 슬립을 허용해 주면서 붙기 때문에 변속 시에 턱턱 치는 그런 느낌이 적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타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바꿀 때
플라이휠이 거의 그 클러치 쪽에 연결되는 플라이휠이 문제가 그 안에 또 이제 들어가는 부품들이 깨지고 막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바꿀 때 가격이 비싸니까 저렴한 싱글 매스로 바꿔요. 싱글 매스를 하게 되면 동력의 전달 느낌이 더 경쾌하고 가볍고 부품도 싼데 대신에 거칠죠. 변속 느낌이 거칠고 탁 했을 때 잘못하면 시동 꺼트리기도 더 쉽고 근데 이 차는 신기하게 자료는 안 나와 있어요. 근데 내가 운전해 봤을 때 앞만 봐도 이 차는 싱글 매스 같아요. 운전을 하면 변속 느낌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. 차주가 그걸 바꾼 것 같지는 않고 출고 때부터 아마 출력 때문에 싱글 매스를 해놓은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아무튼 클러치가 체결이 돼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스타트 모터입니다. 요즘 차들은 여기에 이게 잘 없는데 옛날 차라 여기 이대로 있고요. 차대도 다 스틸인데 봤을 때 리벳 공법으로 다 조져놨고요. 접착 부위에 본딩 같은 것도 발라져 있고 이 판을 봤을 때 판의 형상이 약간 우글우글하거나 이렇게 저기 안 되고 머스탱 때는 뭔가 되게 장갑차 느낌의 이런 게 있는데 얘는 굉장히 현대식 그러니까 이 모노코크 블럭임에도 미국 차들은 되게 거친 느낌이 있는데 얘는 강성과 부드러움을 다 잘 조화한 것 같아요. 제가 보는 카마로나 머스탱보다는 이 차의 뼈대가 좀 더 현대화가 돼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 아연 도금이라든가 철판의 도색도 굉장히 꼼꼼하게 잘 돼 있습니다. 다른 미국 차들은 이렇게 밑에서 보면 굉장히 휑한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. 딱 봤을 때 뭔가 정리정돈이 그래도 잘 됐네. 그리고 아연 도금도 되게 잘 해놨네 이런 느낌이 들고 미션 끝에 쪽에서 좌우에 차대를 보강하면서 미션을 받쳐주는 마운트는 알루미늄이에요. 얘가 이제 출력이 세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로 만약에 싱글 매스 플라이휠을 넣었으면 변속을 할 때마다 충격이 굉장히 오고 굉장히 큰 출력을 이 수동 미션을 통해 갖고 보내게 되면 이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는데 얘가 그 진동을 많이 잡아준다는 거죠. 그리고 나서 미션 끝부분에서 요것들은 이제 미션을 움직이는 레버에 관련된 것들이고요. 미션을 타고 드라이브 프로펠러 샤프트를 타고 쭉 가는데 단열은 굉장히 좋은 소재인데 단열을 굉장히 띄엄띄엄 했네요. 여기까지 하고 이 안에는 흡음재를 대놓고 단열재를 다 삭제시켰어요. 원래는 저 안에도 단열재가 다 있어야 되는데 단열재 현대자동차처럼 어려운 부위는 단열재 삭제하고 그래요. 근데 단열재를 되게 좋은 단열재를 썼어요. 좋은 단열재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이 차는 신형으로 오면서 연비가 좋아졌다 하더라도 마력이 500마력 가까이 되고 배기량이 6,400cc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름은 먹어요. 그래서 연료통이 좌우로 굉장히 크게 돼 있습니다. 크게 돼 있고 이게 중간 소음기고 마지막에 엔드 소음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튜닝을 통해서 소음기를 없앤 대신에 여기다가 요거는 아마 수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. 배기 압력을 조절해 주는 건데 양쪽에 있는 거 보니까 연비 모드로 달릴 때나 일반 모드로 달릴 때는 얘를 막아 가지고 이 안에 배압을 어느 정도 채워서 연비도 생각하고 낮은 RPM에서 토크가 더 잘 나오게 해서 살살 다니게끔 하는 거고 이제 레이스 모드나 트랙 모드로 들어가면 얘를 개방시켜 가지고 배압을 없애서 낮은 RPM에서는 약간 허당을 치더라도 고속에서 사정없이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여기 이 디퍼런셜 케이스에는 전기 전자적인 신호가 꽂힌 건 없기 때문에 전자식 LSD가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근데 여기에 핀들이 있단 말이에요. 이 핀들을 일반 차들이 만약에 그냥 물론 고출력이면 달아놓는 경우도 있는데 디퍼런셜 케이스를 이렇게 해서 좀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고출력인 경우에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디퍼런셜 케이스 안에서 어떤 작동 여부가 있을 때 주로 냉각 핀들을 더 많이 다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차는 좌우의 형상을 봤을 때 물론 뭐 케이스만 갖고 맞히기는 어려운데 느낌상은 LSD가 있는 것 같아요. 전자식 LSD는 아닌데 GMC 옛날에 시에라인가? 그런 차들 보니까
헬리컬이나 피니언 기어 방식으로 해가지고 LSD를 작동시키더라고요. 얘도 아마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아마도 1A 방식의 LSD가 들어가지 않을까.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 1A, 1.5A, 2A 모르시는데 1A 방식은요, 전자식 MDF나 페라리의 EDF 같은 게 아닌 이상은 일반 LSD는 한쪽 바퀴가 막 헛돌게 되면 요게 이제 쫙 붙게끔 돼 있거든요. 한쪽 바퀴가 지나치게 헛돌게 되면 자연적으로 얘가 이렇게 딱 붙어요. 그거는 이제 LSD라고 해갖고 그 어떤 작동을 해주는 장치가 따로 있는 게 있고, 기계식 LSD는 뭐가 있냐면은 한쪽 바퀴가 막 헛돌았을 때 그런 거를 감지하기 이전에 악셀을 딱 밟잖아요. 악셀을 딱 밟으면은 자동으로 이 케이스가 돌면서 단추 같은 거를 이렇게 꼭다리를 탁 밀고 가요. 그러면은 여기서 축이, 여기서 엔진에 힘이 이렇게 오잖아요. 그러면 내가 악셀을 딱 밟으면은 요 프로펠러 샤프트가 확 돌잖아요. 그러면 전체에 링기어를 싹 돌린단 말이에요. 전체 링기어가 싹 돌 때 링기어에 붙어 있는 케이스가 엄지손톱만한 어떤 축을 탁 밀면서 가면서 디퍼렌셜을 딱 잠그면서 가요. 그러니까 악셀을 밟을 때는 무조건 얘가 일자로 딱 붙는 거예요. 그 상태에서 악셀을 놓으면 이 링기어로 힘이 가지 않으니까, 엄지손톱만한 단추를 밀지 않으니까 다시 디퍼렌셜이 묶이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악셀을 밟을 때만 양쪽이 같이, 그러니까 뭐 홈로에 빠졌을 때나 뭐 이랬을 때 한쪽 바퀴가 헛돌 때 LSD를 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, 악셀을 밟으면 무조건 양쪽이 똑같이 도는 걸 1A 방식의 디퍼렌셜이라고 해요. 기계식 디퍼렌셜. 근데 요새는 이제 전자식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악셀을 밟고 갈 때도 좌우 쪽에 회전차를 흡수해주게 디퍼렌셜이 작동되게 하고, 전자식으로 필요할 때만 이거를 붙여주는 건데, 옛날에는 그 전자식이 없으니까 악셀을 밟았을 때만 양쪽이 똑같이 묶이게. 2A는 뭐냐? 악셀을 안 밟고 탄력으로 갈 때, 브레이킹 시에도 요 축, 요 바퀴의 축과 요 바퀴의 축이 돌았을 때도 안쪽에서도 단추를 잠글 수 있게끔. 그래서 브레이킹을 할 때나 악셀을 안 밟지 않은 상태만 그냥 가고,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디퍼렌셜이 체결되게끔. 그런 차들은 이제 코너 들어갈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뒤로 샥 돌릴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스포츠카들이 트랙에서 세팅할 때, 그럴 때 이제 2A 방식을 쓰고, 1.5A는 악셀을 밟았을 때는 100% 체결이 되고,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는 50%만 체결되게 단추의 홈을 약간 개량을 해가지고 살짝만 걸리게 하는 게 1.5인데, 요거는 나중에 제가 라이브에서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놓고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뭐냐? 얘는 순정인데 요새 M이나 AMG나 포르쉐나 페라리처럼 EDF로, 아우디의 울트라 카트로처럼 이 엘렉트로닉으로 LSD를 체결해주는 그게 아니고, 악셀을 밟을 때 무조건 체결되게끔 하는 1A의 디프가 들어갔다.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느냐? 코너를 돌고 악셀을 팍 밟으면 그대로 슬립이 나면서 드리프팅이 돼요. 그대로. 그 다음에 빡 밟았을 때 한쪽 바퀴만 헛도는 상황인데도 한쪽 바퀴가 헛도는 것 같은데 양쪽이 같이 막 뒤뚱뒤뚱 하면서 차가 쭉 가요. 그건 뭐냐? 악셀을 밟으면 양쪽이 묶인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느낀 게 헬리컬 기어 방식의 1A 방식의 디프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느끼고 있는 거지,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까 제가 칭찬을 마지 않았던, 칭찬을 더 해야 된다고 했던 게 뒤쪽 서스펜션인데, 뒷바퀴의 서브 프레임도 하드 포인트가 어마어마하죠. 엄청난 포인트로 하드 포인트를 딱 잡아놨고요. 뒷바퀴의 서브 프레임이 어마어마해요. 어마어마하게 굵은 걸로 잡아놨는데, 나는 이 차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머슬카고 싼 차인데, 일단은 뒷바퀴의 허브가 알루미늄이에요. 너클함을 알루미늄으로 넣었단 말이에요. 굉장히 중요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앞바퀴도 스틸을 넣었는데, 뒷바퀴에 알루미늄을 넣었다라는 건 얘네는 뒷바퀴가 굉장히 세밀하다는 거예요. 많은 출력이 쏟아지니까 이게 돌면서 엄청난 관성 모멘트로 인해서 진동이 생길 수 있으니까
얘를 알루미늄으로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트레일링암을 알루미늄으로 했어요. 트레일링암을 알루미늄으로 했다는 건 뭐냐면 끌고 가는 저항에서 생기는 어떤 잔진동을 얘가 상쇄시켜 주려고 한 거고, 위아래로 움직일 때 생기는 승차감에 관련된 것도 알루미늄인 거예요. 대신 값도 싸고 강성이 필요하게 되니까 위쪽에서 또 지탱해주는 트레일링암, 어퍼암은 스틸이고, 메인 로우암도 스틸, 그 다음에 서브 로우암,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이 로우암이 여기를 잡았잖아요. 근데 사실 이 너클암을, 뒷바퀴의 너클암을 넓게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. 보통 우리 AMG나 포르쉐나 페라리를 보면 이 너클암들을, 이 멀티링크 암들이 최대한 바깥쪽에서 잡아요. 바깥쪽에서 잡고 밑에서 잡고 위에 잡아서 이 포인트 접점을 원을 두고 최대한 바깥에서 잡는 거예요. 그래야 얘를 꽉 잡고, 왜냐면 좁게 잡는 것보다 바깥에서 잡는 게 훨씬 세잖아요. 근데 이렇게 바깥에서 잡게 되면 어려워요. 이 암들을 설치하기도 어렵고, 바깥에서 잡으면 얘가 입체적으로 움직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싸구려 차들이 안쪽에서 다 응집돼서 잡는 건데, 얘는 그래도 다 안쪽에 응집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움직임의 범위가 되게 좁죠. 그리고 이것도 원래는 크로스로 잡아야 되는데 크로스로 안 잡았잖아요. 쉽게 잡은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안에서 잡고 여기서도 안에서 잡은데 이 자체가 일자잖아요. 이 일자 안에서 로우암 두 개, 어퍼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이 너클암을 움직임에 있어서 다각도로 바깥에서 못 잡으니까 얘가 생각했을 때 부족하지.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걸 하나 딱 잡는 거예요. 뒤쪽에서. 얘를 여기서 잡아주면 이 뒷바퀴가 코너 같은 데 싹 들어갔을 때 너클암이 한쪽은 뒤로 밀리고 한쪽은 앞으로 밀리는 거를 얘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잡아주거든요. 요거 해놓은 거는 신의 한 수인 거예요. 요게 있기 때문에 이 차의 뒷바퀴의 움직임에 있어서 가장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거를 얘가 억제시켜주는 거죠. 굉장히 잘한 거고, 여기 뭐 기하학적인 어떤 형상을 하진 않았지만 암을 그래도 두 개나 알루미늄을 넣고 너클암 자체도 알루미늄으로 넣었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잘한 것 같고, 캘리퍼도 원래는 이쪽에 싼 차들은 이쪽에 다는데 무겁게 안쪽에 달았는데, 사실 얘는 뭐 이것 때문에 여기다 못 다니까 여기다 달았을 텐데 캘리퍼의 위치도 되게 좋고요. 이 차를 운전을 해보면 핸들링, 이 스티어링의 느낌에서는 치밀하거나 뭐 이런 거 못 느껴져요. 근데 운전하는 내내 댐퍼 스프링이 굉장히 괜찮다. 차대강성 되게 좋은데? 근데 이렇게 할 때 스티어링을 타고 종종 이 앞쪽에 스틸이 많기 때문에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, 악셀을 밟았을 때 뒷바퀴를 타고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세밀하고 굉장히 쫀득한데 요거 같아요. 내가 지금까지 머스탱이나 카마로나 다른 미국 차들을 봤을 때, 물론 캐딜락도 좀 설계가 잘 돼 있지만 요거는 이 외형에 비해서는 굉장히 치밀하게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분노의 질주에서 빈 디젤이 이 챌린저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닐까. 자, 그리고 요거는 차주분이 단 건지 실제로 이 차에 달려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그냥 원래 달려 있는 것 같은데, 원래대로면요 이 뒷바퀴 뒤쪽에 이 트렁크 밑에 있는 이 에어로 핀은 굉장히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원래는 얘가 이렇게 판이 더 밑으로 나가야 돼요. 여기까지 나와야 되고, 이렇게 볼트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요. 이게 바람에 여기에 부딪히면서 좀 안 좋은데, 이런 것도 볼트를 달 거면 이렇게 양쪽을 같이 달아야 되는 거죠. 이렇게 한쪽만 있으면 안 되는 건데, 이건 뭐 차값이 싸니까 차주분이 튜닝을 한 거지 원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, 요거는 좀 그닥 좋진 않아요. 그래서 어차피 어찌됐든 간에 하부 바람을 좀 다스려 주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조금 어설프네요. 자, 여러분 다치 챌린저 하체 어떻게 보셨나요? 미국 차 되게 어설프죠. 근데 다른 미국 머슬카에 비하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. 다른 머슬카들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근데 저는 놀랐어요. 다치가 이런 회사였구나. 그래서 미국인들이 다치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구나. 이 존 다치라는 다치의 창업자가 굉장히 기술적으로
앞서 있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본편에서 제가 다찌의 역사를 얘기하겠지만 내일 본편에 다찌의 역사가 나와요. 오랜만에 노새끼 느낌으로 역사가 들어가는데 그 정신이 아마도 살아있는 거고, 크라이슬러의 초대 회장이 역사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. 자기 생에 크라이슬러라는 브랜드를 경영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 다찌 브랜드를 인수한 거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다찌라는 창업자와 다찌의 브랜드 정신은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옛날에 다찌 바이퍼를 워낙 좋아했고 다찌 캐러밴이라고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밴이 있어요. 지금은 이제 밴 시장에 워낙 많이 밴이 있기 때문에 캐러밴의 명성이 좀 떨어졌지만 80년대, 90년대에 캐러밴은 그냥 미국 시장 그냥 싹쓸이 했거든요. 그런 다찌라는 브랜드를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했는데 이 챌린저를 보면서 다찌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, 제 예상과는 다르게 굉장히 가격 대비, 물론 요즘에 나오는 포르쉐나 BM에 비하면 우리나라 G70에 비해서도 엄청 허술한 거죠. 근데 머슬카를 생각하고 20, 30년 전부터 유지됐던 플랫폼이라고 보면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카마로나 머스탱을 탈 때는 에이, 나는 이 차는 뭐 나랑 안 맞는다 그랬는데 챌린저는 이름도 좋지 않아요? 챌린저가 왜 나왔는지 알아요? GM과 포드의 포니과 머슬카를 잡기 위해서 크라이슬러에서 나온 차예요. 머스탱과 카마로를 잡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름이 챌린저인 거예요. 도전자. 나는 이 이름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. 자, 여기까지. 오늘 우리 로버스 게러지가 너무 바빠서 좀 시끄럽습니다.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좀 소음이 있었는데 이거 이해해 주시고요. 너무 시끄러우니까 빨리 끝내고 내일 본편에서 정말 주옥 같은 설명으로 이 차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프락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우, 시끄러워.